광장에 세워진 허술한 가판대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 기적 1달러. 휠체어에 앉은 백만장자가 다가와 비웃으며 소녀를 모욕했다. 나를 걷게 하면 100만 원을 주지. 그 도전은 잔인했고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불가능이 현실이 되었고 휠체어의 주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울의 가장 번화한 광화문 광장에서 백태준은 평생 가장 최악의 날을 맞이하고 있었다. 45세의 나이에 그는 서울 강남의 수많은 고층 빌딩과 아파트 단지를 소유한 부동산 재벌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어린아이처럼 무력하게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1억 원짜리 최첨단 전동 휠체어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나며 그를 앞으로 내던진 것이다. 도와드릴까요, 사장님? 지나가던 회사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태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내 휠체어나 좀 일으켜 세워요. 사람들은 백태준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세 가지를 떠올렸다. 첫째,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철벽 같은 냉정함. 둘째, 사업과 일상의 모든 세부 사항을 철저히 통제하는 완벽주의. 그리고 셋째, 그 자신도 모르는 비밀. 어릴 적부터 억눌러온 따뜻한 마음이다. 백씨 가문에서는 항상 친절함은 약함의 표시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휠체어에 다시 앉히는 동안 태준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다. 작은 나무 좌판 위에 1,000원의 기적을 팝니다라는 한글로 쓰인 간판이 있었다. 그 뒤에는 약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앉아 이상하게도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 아이가 뭘 팔고 있는 거죠? 태준이 비서에게 물었다. 기적이라고 써있네요, 사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태준은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어린 소녀가 기적을 판다고 이게 무슨 황당한 짓인가. 하지만 소녀의 눈빛에는 그를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저기! 태준이 소리쳤다. 휠체어를 소녀 쪽으로 밀며 다가갔다. 너 정말로 기적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하니? 소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제 이름은 수아입니다. 네,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단순한 대답에 태준은 이상한 분노가 치밀었다. 이 어린 소녀는 누구길래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그를 대하는가? 사람들이 너 같은 사기꾼에게 속는다고 생각해? 태준이 비웃으며 말했다. 내온 뭘 알아? 인생이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불공평한지. 소녀는 동요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태준의 다리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다리가 아프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 질문에 태준은 얼어붙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이후 아무도 그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모두가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태준은 휠체어 팔걸이를 세게 움켜쥐었다. 이 소녀의 눈에서 왜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걸까? 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를 피하지 않는 걸까? 네가 뭘 안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솟아올랐다. 취약함. 백태준이 마지막으로 약하다고 느낀 것은 언제였을까? 소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작은 손을 내밀었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가장 강력한 사업가가 길거리에서 어린 소녀와 대화하는 모습은 흔치 않은 광경이었다. 태준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어쩌면 이 이상한 소녀가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태준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 자신이 이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했다. 더구나 수많은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평생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가. 좋아, 수아. 태준은 비웃음을 띠며 말했다. 네가 정말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증명해봐. 내 다리를 고칠 수 있다면 100만 원을 주마. 하지만 실패하면 이 사기극을 당장 그만두는 거야. 알겠지? 주변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몇몇은 이미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백태준이 한국 최고의 부동산 재벌이라는 사실을 알아본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다. 혹시 백태준 회장님 아니세요? 누군가 속삭였다. 맞아, 그 냉혈한 부동산 재벌이야. 불쌍한 아이 저 어른이 놀리고 있어. 이런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태준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평생
자신의 잔인함을 관객들 앞에서 과시하는 것을 즐겨왔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준 대로 두려움은 존경보다 더 강력한 통제수단이었다. 수아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태준에게 다가갔다. 제가 손을 잡아도 될까요? 그녀가 공손하게 물었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빨리 끝내. 중요한 회의가 있어. 태준이 대답했다. 그는 이미 이 어리석은 상황이 끝난 후 어떻게 소녀를 비웃을지 상상하고 있었다. 수아는 태준의 손 위에 자신의 작은 손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태준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언어로 뭔가를 속삭이기 시작했다. 15분 동안 그녀는 완전히 집중한 채로 그곳에 있었고 구경꾼들은 점점 더 많아졌다. 태준은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루에 수백억을 움직이는 그에게 15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소녀를 조롱하는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상기시켰다. 태준은 시계를 확인했다. 이제 그만해. 그가 소리쳤다. 수아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있었다. 마치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녀가 물었다. 태준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1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뭐가 어떻게 느껴진다는 거야? 사기꾼. 그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돈이 목적이었지? 가난한 집 아이가 부자를 속여 돈을 뜯어내려고? 태준은 휠체어의 전원을 켜고 떠날 준비를 했다. 한심하기 짝이 없군.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려는 절망적인 아이.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네, 기적은 시간이 필요해요. 수아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약속드릴게요. 곧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태준은 소녀의 말을 무시하고 휠체어를 돌려 떠났다.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계속 찍었고 다른 이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수아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확신도 있었다. 그녀는 태준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작게 속삭였다. 기다려보세요, 백태준 씨. 당신의 진짜 치유는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주변의 군중이 흩어지는 동안 누군가가 수에게 1,000원짜리 지폐를 건넸다. 정말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니? 그 사람이 물었다. 수아는 미소 지었다. 네, 하지만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찾아와요. 그날 밤 태준은 강남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오랫동안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했다. 그에게 세상은 숫자와 계약 그리고 힘의 게임일 뿐이었다. 회장님, 내일 아침 일정을 확인해 드릴까요?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물었다. 나가. 태준이 차갑게 대답했다. 오늘은 더 이상 방해받고 싶지 않아. 비서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태준은 갑작스러운 이상한 감각에 몸을 움찔했다. 다리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경미한 따끔거림이었다. 환각일 뿐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10년 동안 허리 아래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런 감각이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따끔거림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점점 강해졌다. 태준은 계약서를 내려놓고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움직였다.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히 움직였다. 이럴 수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은 천천히 왼발 엄지발가락도 움직여 보았다. 이것도 움직였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집무실 문을 잠그고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바닥에 앉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발가락 하나하나를 움직여 보았다. 모든 발가락이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돌처럼 굳어있던 그의 다리가 뇌의 지시에 반응하고 있었다. 미친 거야. 내가 미쳤어. 태준은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다리를 움직여 보았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개인 의사에게도 가족에게도 심지어 가장 신뢰하는 비서에게도 서울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까봐, 다시 감각이 사라질까봐, 누군가가 이 약점을 알게 될까봐.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소녀 수아.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던 평온한 방식, 그녀가 속삭였던 이상한 언어, 그가 그녀를 모욕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 맺혔던 눈물. 태준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수아의 작은 손이 닿았던 바로 그 손. 그리고 그때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분노와 교만 이외의 감정을 느꼈다. 바로 후회였다. 그 아이, 그는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태주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언제였을까? 사진들 사이에서 그는 1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젊고 오만한 표정의 청년이 새로 산 스포츠카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그 사고 전의 모습이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다. 한 발, 또 한 발. 불안정했지만 분명히 그는 걷고 있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건 기적인가? 태주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일생 동안 기적을 믿지 않았다. 모든 것은 노력과 힘, 그리고 때로는 잔인함으로 얻는 것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지금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있었다. 태주는 갑자기 결심했다. 그는 수아를 다시 찾아가야 했다. 어제의 그 광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해야 했다. 아침이 밝자마자 태주는 평소와 다르게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처럼 맞춤 정장이 아닌 평범한 면바지와 스웨터를 선택했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를 사용했다. 다리의 감각이 돌아왔다고 해도 근육은 여전히 약했고 그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직은 이 비밀을 지켜야 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하세요. 그가 비서에게 전화로 명령했다. 회장님, 오전에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취소하라고 했잖아. 태준이 소리쳤다. 그러고는 잠시 침묵했다. 미안하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 비서는 놀랐다. 15년간 백태준에게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태준은 운전기사를 부르지 않고 스스로 택시를 불렀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처음으로 불안했다. 어제 모욕했던 소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수아는 그곳에 있었다. 같은 장소, 같은 작은 좌판, 같은 간판. 태준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돌아오셨네요. 그녀가 단순히 말했다. 태준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어제처럼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내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어.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수아는 미소 지었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걸 보여드릴까요? 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는 자신의 물건들을 챙겨 가방에 넣고 서울의 골목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태준은 휠체어를 밀며 그녀를 따라갔다. 생각에 잠긴 채. 그들은 태준이 평생 서울에 살았음에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좁은 골목길을 지나갔다. 작은 집들, 일하러 가는 평범한 사람들, 길에서 뛰노는 아이들. 그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어르신 길 좀 비켜주세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배달원이 외쳤다. 태준은 깜짝 놀랐다. 누군가가 그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여기서 그는 그저 휠체어를 탄 평범한 중년 남성일 뿐이었다. 여기에요, 이 수아가 말했다. 그들은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다. 1980년대에 지어진 듯한 5층짜리 건물이었다. 엘리베이터도 없이 좁은 계단만 있었다. 어떻게 올라가지? 태준이 휠체어를 가리키며 물었다. 걸어서요. 수아가 단순히 대답했다. 태준은 목이 마르고 손이 떨렸다. 난 할 수 없어. 할 수 있어요. 수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아는 그의 휠체어 옆에 서서 손을 내밀었다. 태준은 망설였다. 이것은 그가 10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요. 수아가 속삭였다. 여기선 백태준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수아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그를 지탱했다. 잘하셨어요. 수아가 미소 지었다. 계단을 오르는데 거의 15분이 걸렸다. 태준은 땀에 흠뻑 젖었고 숨이 가빴다. 하지만 그는 해냈다. 3층에 도착해서 수아는 문을 두드렸다. 엄마, 손님 모셔왔어요. 그녀가 안으로 외쳤다. 문이 열리고 태준은 약 40세 정도의 여성을 보았다. 지친 눈이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가 태준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태준 씨? 그녀가 속삭였다. 백태준 씨?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태준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여자는 수아를 바라보고 다시 태준을 보더니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할 게 많네요. 저는 강미영입니다. 여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집안은 좁았지만 깨끗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태준은 오래전에 잊어버린 집밥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냄새. 태준은 이런 평범한 가정집에 들어와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생활 공간은 항상 넓고 차갑고 직원들이 관리하는 곳이었다. 이곳의 따뜻함과 생명력이 낯설게 느껴졌다. 앉으세요. 미영이 오래된 소파를 가리켰다. 차 한 잔 드릴게요. 태준은 소파에 앉았다. 수아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태준은 집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사진들 중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수아보다 어린 시절의 미영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와 나이든 여성의 사진이었다. 미영이 차를 들고 돌아와 태준 앞에 놓았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군요? 태준은 미영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있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제가 당신을 알아야 하나요? 그가 물었다. 미영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어릴 때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제 어머니는 기억하실 거예요. 15년 동안 백시 가문에서 일하셨으니까요. 태준의 심장이 빨라졌다. 당신 어머니라고요? 이금자 여사요. 백시 가문의 요리사셨어요. 어린 태준 도련님이 좋아하던 송편을 만들어주시던 분. 태준은 이제 기억이 났다. 금자 할머니. 그의 아버지가 냉정할 때마다 항상 따뜻한 미소로 그를 위로해주던 여성. 그녀는 태준이 15살 즈음에 갑자기 사라졌다. 금자 할머니. 태준이 중얼거렸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물밀듯이 돌아왔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녀가 몰래 그에게 주던 간식들, 아버지 몰래 그를 위로해주던 순간들. 그분은 어디 계세요? 태준이 물었다. 미영은 눈을 내렸다.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는 저에게 당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되기 전에 착한 소년이었던 당신에 대해서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기 전이라고요? 당신 아버지가 어머니의 인생을 망치기 전이요.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백시 가문에서 쫓겨나기 전이요. 방 안에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마치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누구의 아이였죠? 그가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미영은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 아버지의 아이였어요, 태준 씨. 백대호 회장님이 제 아버지예요. 우리는 이복 형제지요. 태준은 마치 배를 맞은 것처럼 숨이 막혔다. 평생 그는 자신이 외아들이라고 믿어왔다. 백시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라고. 그럴 리가 없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미영은 일어나서 오래된 신발 상자를 가져왔다. 안에서 바랜 사진들과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다. 여기 당신의 출생 증명서가 있어요. 그녀가 한 장의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다. 그리고 여기 제 것도 있고요. 날짜와 아버지 이름을 보세요.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사실이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명확히 적혀 있었다. 왜 아버지는 당신 어머니를 내쫓았나요? 그가 물었다. 그는 겁쟁이였으니까요. 미영이 씁쓸하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임신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는 어머니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어요. 가문의 사기를 치려 한다고 했죠. 그날로 단돈 한 푼 없이 내쫓았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수아가 태준에게 다가왔다. 그래서 제가 삼촌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가 달콤하게 말했다. 삼촌은 제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서로 돌봐야 해요. 태준은 수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자신이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이 아이가 자신의 조카였다. 자신의 피와 살이었다. 세상에 그가 속삭였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미영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당신에게서 숨기려고 했으니까요. 태준은 문득 기억 속에 어떤 장면들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 백대호가 금자 할머니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 아버지가 종종 그녀의 요리실에 들어가 문을 닫던 순간들. 어린 태준은 그저 업무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다. 아버지가 금자 할머니를 사랑했던 거예요? 태준이 물었다.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기 방식으로는요. 하지만 백대호 회장에게 가문과 체면이 사랑보다 더 중요했죠. 그는 자기 가족을 위해 어머니를 희생시켰어요. 그런데 왜 지금 나를 찾아온 거죠? 태준이 물었다. 복수하려고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약속하게 하셨어요. 언젠가 기회가 오면 당신을 찾아가라고.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주라고.
어머니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믿으셨어요. 미영이 계속했다. 그저 아버지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서 길을 잃은 것뿐이라고요. 태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던가.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그의 냉혹한 사업 결정으로 집을 잃었던가. 금자 할머니는 틀렸어요. 그가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나쁜 사람이 되었어요. 아버지보다 더 나쁜 사람이. 수아가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삼촌. 나쁜 사람들은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나쁘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은 이미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태주는 이 어린 소녀의 지혜에 놀랐다. 그는 수아의 손을 잡아주었다. 정말로 네가 내 조카라고 그가 물었다. 그리고 내 다리를 고친 것도 너야? 수아는 미소 지었다. 저는 그냥 삼촌의 몸이 스스로 치유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삼촌의 마음도 그럴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태주는 이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자신이 평생 모르고 있던 가족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그의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알고 있을까요? 그가 미영에게 물었다. 내가 여기 온 것을?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실 거예요. 우리는 당신과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수아가 그녀만의 방식으로 당신을 찾은 거죠. 어떻게 찾았니? 태준이 수에게 물었다. 꿈에서 삼촌을 봤어요. 수아가 대답했다. 삼촌이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를 도와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주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미신을 믿지 않았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다음 단계는 뭐죠? 태준이 물었다. 미영과 수아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도 확실한 계획은 없어 보였다. 아버지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태준이 결심한 듯 말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어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조심하세요. 백대호 회장님은 위험한 분이에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걱정 마세요. 태준이 말했다. 저도 그에게서 배웠으니까요. 그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비틀거렸다. 미영이 재빨리 그를 붙잡았다. 천천히요.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아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육체적 회복과 마찬가지로 그의 마음의 회복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돌아와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당신들을 더 알고 싶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물론이죠.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태주는 강미영의 집을 나와 머리가 어지러웠다. 휠체어를 밀며 택시를 잡았지만 그의 생각은 여전히 방금 들은 충격적인 진실에 사로잡혀 있었다. 평생 자신을 유일한 상속자로 키웠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의 이복 누이와 조카를 버렸다니. 백타워로 가주세요. 그가 택시 기사에게 말했다. 백그룹의 본사 건물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60층짜리 유리 타워였다. 태주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그의 심장은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뛰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회장님, 오늘 오실 줄 몰랐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셨다고. 아버지 계세요? 태준이 냉정하게 물었다. 네, 회의 중이시지만. 태준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다. 두 번의 노크도 없이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백대호는 여러 명의 임원들과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75세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강철 같은 눈빛,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양복, 완벽하게 다듬어진 백발. 태주나 대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일이냐, 회의 중인데. 지금 당장 이야기해야 합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적인 일입니다. 대호는 임원들을 쳐다보았다. 모두 나가주게. 나중에 연락하지. 문이 닫히자 대호는 태준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뭔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거냐? 건강에 문제라도 생겼나? 이금자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태준이 바로 요점으로 들어갔다. 대호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그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이 집에서는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을 텐데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강미영에 대해서도요. 아버지의 딸. 대호가 갑자기 책상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누가 너에게 그런 거짓말을 했어? 그가 소리쳤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미영 씨를 만났어요. 서류도 봤고요. 미영 씨는 제 이복 누이고 수아는 제 조카입니다.
그 여자는 기회주의자야 어머니처럼. 태호가 으르렁거렸다. 넌 내 유일한 적자야. 적자라고요? 태주는 자신 안에서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당신은 임신한 여성을 버렸어요. 자신의 딸이 가난 속에서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난 우리 가문을 보호했다. 태호가 책상을 내리쳤다. 우리의 명성을 지켰어. 어떤 명성이 무고한 아이보다 더 중요하죠? 태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변했다. 네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계속한다면 상속권을 잊어버려도 좋아. 태주는 비웃었다. 정말 그것이 저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돈? 넌 다른 건 모르잖아. 태호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내 인생은 항상 100가문의 권력과 부에 의해 정의되어 왔어. 태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버지, 제 다리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태호가 눈을 깜빡였다. 무슨 소리야? 어제부터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고 오늘은 몇 걸음 걸었어요.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태호는 잠시 충격에 빠진 듯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다. 거의 두려움 같은 것이. 어떻게 된 거지? 태호가 물었다. 이전보다 더 조용한 목소리로. 한 어린 소녀가 도와줬어요. 수아라는 아이, 제 조카. 태호는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오랫동안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마치 과거의 유령들을 보는 것처럼. 넌 이해 못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설명해 주세요. 태준이 요구했다. 태호는 천천히 태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태준이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섞인 표정. 넌 알아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 태호가 말했다. 네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일은 그냥 놔두는 게 좋아. 태준은 아버지의 눈에서 무언가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외도와 버려진 아이의 이야기보다 더 어두운 무언가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아버지. 저는 진실을 알아낼 겁니다. 미영 씨와 수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태호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그들에게서 떨어져 있어, 태준아. 이건 경고야. 태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아버지와 대등하게 맞섰다. 경고 말고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태호와 태준의 시선이 충돌했다. 오랜 침묵 끝에 태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어깨가 조금 처진 것 같았다. 마치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진실을 원하나? 태호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10년 전 네가 내 사무실에서 몇몇 서류를 발견했지. 미영에 관한 서류들. 태준은 척추를 따라 한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어떤 서류요? 넌 항상 호기심이 많았어. 내가 없을 때 내 개인 서류를 뒤졌지. 출생 증명서, 사진들을 발견했어. 그리고 지금처럼 내게 와서 대면했어. 전 그런 기억이 없어요. 태준이 중얼거렸다. 네가 기억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태호가 차갑게 말했다. 그날 밤 우리가 말다툼을 한 후 넌 화가 나서 집을 나갔어. 오토바이를 타고. 태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오토바이. 그를 하반신 마비로 만든 그 사고.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넌 미영을 찾아갈 거라는 걸 알았어. 그걸 막아야 했지. 그래서 몇몇 사람들에게 널 따라가라고 했어. 네가 거기에 도착하지 못하게 하라고. 아버지가 제 사고를 일으켰다고요? 태준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태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난 우리 가족을 보호했을 뿐이야. 그가 반복했다. 넌 사고로 머리를 다쳤어. 의사들은 기억 상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 그건 편리했어. 태준은 분노와 충격으로 몸을 떨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의 다리를 앗아가고 미영에 대한 기억을 지웠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가 속삭였다. 자신의 아들에게 넌 이해 못해. 태호가 말했다. 우리 가문의 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100그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하나의 스캔들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 그래서 절 희생시키기로 했군요. 태준이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태호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태준은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아직 다리가 약했지만 그는 아버지 앞에 서기로 결심했다. 당신이 더 이상 저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가 말했다. 더 이상 당신의 거짓말과 조작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태호의 눈이 커졌다. 네가 걸을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제게서 빼앗은 것을 되찾고 있어요. 제 다리뿐만 아니라 제 인생도요. 태준은 천천히
불안정하게 아버지의 책상을 향해 걸어갔다. 각 발걸음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당신이 미영 씨에게 한 일, 제게 한 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태준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됐어요. 무슨 뜻이지? 대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불안함이 묻어났다. 저는 미영 씨와 수아를 찾아갈 거예요. 태준이 말했다. 제 진짜 가족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숨기려 했던 모든 진실을 밝힐 거예요. 대호는 벌떡 일어섰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내 유산, 백그룹에서의 내 위치, 모든 것을. 태준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이미 충분히 잃었어요,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찾아갈 시간입니다. 그는 휠체어를 뒤로 하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다리는 떨렸지만 그의 결심은 단단했다. 태준아, 대호가 소리쳤다. 나가면 돌아올 수 없어. 태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대호는 책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박 비서, 들어봐. 지금 당장 태준이를 감시할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강미영이라는 여자를 찾아, 지금 당장. 태준은 백타워를 떠나 곧바로 택시를 잡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청담동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미영과 수아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그는 울고 있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는 아이처럼 흐느끼고 있었다. 미영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이 커졌다. 태준 씨,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태준이 흐느끼며 말했다. 제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계획한 거였어요. 미영은 그를 안으로 이끌었다. 수아는 숙제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고 곧 태준에게 달려와 안아주었다. 삼촌, 울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태준은 이 작은 소녀의 위로에 더욱 깊이 울었다. 평생 동안 그는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가. 그런데 지금 이 소박한 아파트에서 그는 모든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용서해 주세요. 그가 흐느꼈다. 우리 가족이 여러분에게 끼친 모든 고통에 대해 용서해 주세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미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도 희생자였어요. 태준은 눈물을 닦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은 방 한 칸에 3명이 앉아 있었다. 벽에는 수아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그녀의 학교 상장들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다. 여기서 살고 싶어요. 태준이 갑자기 말했다. 미영과 수아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수아가 물었다. 눈이 빛나며. 네. 태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거짓이었어요. 오늘부터 진실된 삶을 살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 미영은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태준 씨, 우리 집은 당신이 살던 곳과는 아주 달라요. 여기는 작고 불편하고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차가운 호화 저택에서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정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백 회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요. 회사, 재산 다.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평생 동안 그는 자신의 가치를 재산과 권력으로 정의해왔다. 하지만 지난 24시간 동안 그는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 진정한 가족. 상관없어요. 그가 결심한 듯 말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아요. 난 여러분을 선택합니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잡았다. 정말 확실해요? 당신은 한 번도 돈 없이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가르쳐 주세요. 태준이 말했다. 어떻게 진짜 사람으로 사는지 가르쳐 주세요. 수아가 갑자기 박수를 쳤다. 그럼 삼촌은 제 방을 써도 돼요. 저는 엄마랑 같이 잘게요. 태준은 이 순수한 제안에 웃음을 터뜨렸다. 고마워, 수아. 하지만 난 소파에서 자도 충분해. 미영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다. 정말 확실해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태준이 말했다. 찾는 거죠. 제 진짜 자아를, 제 진짜 가족을 찾는 거예요. 그날 밤 태준은 좁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청담동 펜트하우스의 킹사이즈 침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불편함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준은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빛을 발견한 것 같았다. 이게 행복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답을 알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자신의 럭셔리 명품 시계를 보며 미영이 준비한 소박한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았다. 찬밥에 김치찌개, 간단한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다. 그의 펜트하우스에서는 매일 아침 전문 요리사가 준비한 최고급 식사가 그를 기다리곤 했다. 어떠세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태주는 한 숟가락을 떠먹고 놀랐다. 정말 맛있어요. 금자 할머니의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미영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예요. 아침 식사 후 태주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생필품을 사러 근처 마트에 가기로 했다. 하지만 카드가 모두 거절되었다. 이럴 수가. 그가 중얼거렸다. 5번째 카드도 거래 거절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자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생각이 바뀌었니? 대호가 차갑게 물었다. 제 계좌를 풀어주세요. 태준이 요구했다. 모든 계좌는 회사 명의로 되어 있다. 그리고 넌 더 이상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와서 이 어린애 같은 반항을 그만두거라. 태준은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미영과 함께 저렴한 시장 앞에 서 있었다. 미영은 그에게 제한된 예산으로 장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었다. 문제가 있어요? 그녀가 태준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고 물었다. 아버지가 제 모든 돈을 차단했어요. 태준이 여전히 충격 속에서 말했다. 미영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현실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2만 원으로 식료품을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 몇 시간 동안 태준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했다. 가격을 흥정하고 할인 상품을 비교하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것. 체크만 서명하던 그의 손이 이제는 저렴한 상품들을 만지고 있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2시간의 쇼핑 끝에 지친 그가 물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살아요. 미영이 대답했다. 당신은 저택에서 행복했나요? 태주는 솔직하게 생각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웃었던 때가 언제였을까? 마지막으로 평화롭게 잠들었던 때는? 아니요. 그가 인정했다.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김 할머니, 미영이 달려가 도왔다. 무거운 것 들고 계시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감사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미영아. 네 어머니도 항상 이렇게 친절했지. 태주는 이 작은 교류를 지켜보았다. 이것이 그가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였다. 사람들이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고 대가 없이 돕고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는 세계. 이봐, 너. 갑자기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낡은 유니폼을 입은 배달부였다. 여기 주차하면 안 돼. 내가 배달 오토바이를 세워야 하거든. 태주는 그를 노려보려다가 멈췄다. 이 남자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여기서 그는 그저 길을 막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태준이 말했다. 아마도 처음으로 낯선 사람에게 사과하며 배달부는 놀란 듯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냥 조심해요. 나중에 그날 저녁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삼촌, 오늘 과학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그녀가 외쳤다. 태주는 자신이 이런 성취에 얼마나 진심으로 기뻐하는지 깜짝 놀랐다. 정말 대단하구나, 수아. 축하해.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도 돼요? 수아가 물었다. 눈을 반짝이며. 태주는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가 가진 전부는 미영이 그에게 준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다. 한때 그는 생각 없이 수십만 원짜리 와인을 마셨다. 이제 그는 아이스크림 2개를 살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다. 물론이지.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도 함께 가도 될까? 미영이 부엌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생각했다. 사람들은 정말로 변할 수 있을지도. 푸른 집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태주는 수아에 대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소녀는 누군가가 아프거나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같았다. 아침 식사 시간에 수아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어깨가 또 아프시죠? 어떻게 알았니? 미영이 놀라며 물었다. 느낄 수 있어요. 수아가 단순히 대답했다. 그녀는 엄마의 어깨에 작은 손을 올리고 부드럽게 마사지를 시작했다. 태주는 매혹되어 지켜보았다. 몇 분 안에 미영은 눈에 띄게 더 편안해 보였다. 수아야, 어떻게 그런 걸 배웠니? 태준이 물었다. 배운 게 아니에요. 항상 알고 있었어요. 소녀가 대답했다. 사람들의 근육이 긴장되거나 상처받았을 때 느낄 수 있어요. 태주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언제부턴가 수아가 자신의 다리를 자주 살펴보는 것을 눈치챘다.
마치 그녀가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네가 내 다리가 나아지고 있다는 걸 알았니? 그가 조용히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육이 깨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세게 두드려졌다. 미영이 놀라서 일어섰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다. 백태준 씨 계십니까? 앞에 선 남자가 말했다. 저희는 백 회장님께서 고용한 사설 탐정입니다. 당신과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미영이 화를 내며 말했다. 이곳은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부인. 탐정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희는 당신의 딸에 관한 흥미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폴더를 던졌다. 김수아 12세, 의학적 진단, 극도의 촉각 과민성, 접촉을 통해 근육 긴장을 감지할 수 있는 희귀한 상태입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상세한 의료검사 결과였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가 물었다.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는 조카가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탐정이 잔인한 미소로 말했다. 그녀는 단지 근육이 회복되고 있을 때 이를 감지하는 자연적인 재능이 있을 뿐입니다. 수아가 울기 시작했다. 거짓말 안 했어요, 삼촌. 정말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태주는 서류를 더 자세히 읽었다. 수아는 태어날 때부터 비정상적으로 예민한 촉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의 피부 아래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었다. 내 능력은 의학적인 것이었구나. 태준이 천천히 말했다. 제가 사기꾼이에요? 수아가 눈물 속에서 물었다. 태준은 즉시 그녀에게 다가가 안아주었다. 절대 아니야, 수아. 넌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덜 놀랍거나 덜 가치 있는 것은 아니야. 두 탐정이 서로 불편한 표정을 교환했다. 그들은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백 회장님께서는 이 정보가 당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한 명이 말했다. 태주는 웃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내가 이 가족과 함께하기로 선택한 것은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나가주세요. 태준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더 이상 나를 조종할 수 없다고. 탐정들이 떠난 후 수아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다. 정말 미안해요, 삼촌. 제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태준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수아야, 진짜 기적은 네가 나를 네 엄마에게 데려온 거야. 진짜 기적은 내가 가족을 찾은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기적은 내가 친절함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 거야. 탐정은 떠나지 않고 잔인한 설명을 계속했다. 당신의 다리 회복은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자발적 신경재생이라고 합니다. 10년 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희귀한 현상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태주는 수아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소녀의 접촉은 당신의 신경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탐정이 계속했다. 순전한 우연이죠. 아니면 아마도 그녀는 당신의 근육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기회에 베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미영이 소리쳤다. 탐정들이 마지 떠난 후 집은 침묵에 빠졌다. 수아는 부끄러움에 자기 방에 숨어 있었다. 태주는 그녀와 이야기하기 위해 방으로 갔다. 문을 살짝 두드렸다. 수아야, 들어가도 될까? 작은 목소리가 대답했다. 네. 방 안에서 수아는 침대에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빨갛게 부어 있었다. 수아야, 정말로 내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니?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울음을 멈추지 않으며. 삼촌의 근육에서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넌 정말 나를 도왔어. 태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전 아무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녀가 흐느꼈다. 태준은 침대에 그녀 옆에 앉았다. 수아야,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니? 그녀는 눈물로 부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기적은 네가 내게 네 엄마를 만나게 해준 거야. 기적은 내가 가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야. 기적은 내가 친절함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 거야. 수아는 울음을 멈췄다. 정말요, 삼촌. 매우 진지해. 넌 마법 같은 능력이 없어도 특별해. 네 착한 마음만으로도 충분한 기적이야. 밖에서 기다리던 미영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태준에게 속삭였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작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미영은 차를 끓이고 수아는 학교 숙제를 하고 태준은 지역신문의 구인란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영이 물었다. 백 회장님은 확실히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태준은 깊이 생각했다. 아버지는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분은 제가 더 이상 그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무서워요. 수아가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해치려고 할까요? 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걱정 마, 수아. 난 너희를 보호할 거야. 어떻게요? 미영이 물었다.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태준은 미소 지었다. 그렇지 않아요. 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이요. 그리고 진실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 아버지는 그를 다시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태준이 혼자가 아니었다. 내일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가 결심한 듯 말했다. 진실을 공개적으로 밝힐 거예요. 미영은 깜짝 놀랐다. 언론에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건가요? 그건 자살 행위예요. 백그룹의 주가가 폭락할 거고 당신 아버지는 그게 바로 아버지가 항상 우리를 통제해온 방식이에요. 태준이 말했다. 두려움으로. 하지만 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는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순수함과 신뢰가 있었다. 수아야, 네 특별한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그가 물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설명된다는 것이 널 슬프게 하니? 수아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냥 다른 방식으로 특별한 거예요, 그렇죠? 태준은 미소 지었다. 정확해. 때로는 기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나타나. 때로는 그것은 그저 진실을 보는 새로운 방식일 뿐이야. 밤이 깊어갈수록 태준의 마음은 더욱 명확해졌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평생 동안 해왔던 어떤 사업 결정보다도 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3개월이 지났다. 태준은 간단한 생활에 적응했다. 집안일을 돕고 수아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미영이 그에게 구해준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의 옛 직원들이 그를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 아마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비 오는 어느 저녁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미영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비에 흠뻑 젖은 채 우산도 없이 떨고 있는 백대호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것은 평소의 오만한 가부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울음으로 붉어진 눈, 구겨진 옷을 입은 70세 노인이었다. 미영 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얘기 좀 해야겠소. 미영은 망설였다. 태준이 다가와 아버지의 상태를 보았다. 들어오세요. 그가 자신의 동정심에 놀라며 말했다. 대호는 작은 부엌 테이블에 앉았다. 주변을 혼란스러운 눈으로 둘러보며. 석 달, 그가 중얼거렸다. 태준이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다. 그 거대한 저택에서 완전히 혼자 사는 게 어떤 건지 알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괴물을 보고 있어. 그가 계속했다. 이금자의 인생을 망쳤어. 내 아들의 사고를 일으켰어. 내 딸을 버렸어. 서울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영 씨, 나는 항상 당신 어머니를 사랑했소. 그가 고백했다. 하지만 난 겁쟁이였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두려웠소. 내가 그녀에게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닐까봐 두려웠소. 미영은 그를 분노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나서 용서를 구하러 오셨나요?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오. 대호가 말했다. 기회를 구하러 왔소. 당신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아버지가 될 기회를. 태준은 아버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또 다른 조종의 시도일까? 하지만 대호의 눈에는 태준이 본 적 없는 것이 있었다. 진정한 후회. 도와줘, 태준아. 대호가 아들을 바라보며 간청했다. 나를 다시 당신의 인생에 들여보내줘. 미영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죠?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끔찍한 일을 했어요. 알아요. 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요. 수아가 조용히 거실에서 나와 대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제 할아버지세요? 대호는 숨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아를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그는 말을 잃었다.
그렇단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내가 네 할아버지다. 왜 우리를 만나러 오지 않으셨어요? 수아가 단순하게 물었다. 대호의 눈에 더 많은 눈물이 고였다. 내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란다, 수아.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 수아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태주는 아버지와 조카의 이 작은 교류를 지켜보며 감동했다. 수아의 마음은 그녀의 나이에 비해 너무나 넓었다. 자, 아버지, 미영이 갑자기 말했다. 결단에 찬 표정으로. 진정으로 변하고 싶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호가 열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금을 만드세요. 대호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소. 비밀딸이 있다는 공개적인 스캔들에 맞서세요. 미영이 당신의 딸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세요. 대호는 침을 삼켰지만 동의했다. 그렇게 하겠소. 그리고 여기 우리와 함께 사세요. 평등하게. 집사도 특권도 없이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태주는 깜짝 놀랐다. 미영 씨 확실해요? 그가 정말로 변했다면 받아들일 거예요. 그녀가 여전히 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호화로운 저택을 생각하며 그 다음에 이 좁은 아파트를 둘러보며 대호는 잃어버린 가족을 바라보았다. 받아들이겠소, 그가 말했다. 모든 조건을. 태주는 미영의 요구가 아버지의 자존심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될지 알고 있었다. 공개적인 망신, 그의 부의 절반 포기,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 정말 이럴 준비가 되셨어요, 아버지? 태준이 물었다. 대호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준비됐다. 내가 잃은 30년을 보상할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 그날 밤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가 작은 아파트의 소파 위에 이불을 펴고 있었다. 강미영의 푸른 집에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들어왔다. 미영은 대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우리 아버지가 되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그가 절박하게 물었다. 당신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어머니 이름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금을 만드세요. 대호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소. 비밀딸이 있다는 공개적인 스캔들을 감수하세요. 공개적으로 제가 당신의 딸임을 인정하세요. 대호는 침을 삼켰지만 동의했다. 하겠소. 그리고 여기 우리와 함께 사세요. 평등하게. 하인도, 특권도 없이 보통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대호는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그의 펜트하우스의 화장실보다도 작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잃어버린 가족을 바라보았다. 받아들이겠소. 그가 말했다. 모든 조건을. 다음 몇 달 동안 서울 전체가 스캔들을 지켜보았다. 강력한 백대호 회장에게 비밀딸이 있었다는 사실. 신문들은 이를 대서특필했고 경쟁자들은 비웃었으며 고객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대호는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했다. 그는 푸른 집의 거실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자면서 지내고 있었다. 그는 설거지를 배우고 장을 보는 것을 돕고 직접 커피를 내리는 법을 배웠다. 평생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던 사람에게 각각의 집안일은 자존심을 삼켜야 하는 일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세탁기를 돌리는 거예요. 미영이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지만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대호는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세제는 얼마나 넣는 거지? 이 선까지요, 미영이 가리켰다. 너무 많이 넣으면 거품이 넘쳐요. 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때 수천억을 움직이던 그의 손이 이제는 세탁 세제를 측정하고 있었다. 수아는 할아버지에게 빠르게 애정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그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녀가 외쳤다. 대호는 미소 지었다. 그의 웃음은 한때 차갑고 계산적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 수아야, 들려주렴. 그가 말했다. 태주는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웠다. 그의 아버지, 한때 모든 것을 돈과 권력으로 측정하던 사람이 이제는 손녀의 학교 이야기를 듣는 것에 진정한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태주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왜 이 모든 것을 하고 계세요? 이런 삶은 아버지께서 익숙한 것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아파트에서는 고급 빌딩들이 아닌 작은 시장과 지역 학교가 보였다. 나는 30년을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보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돈, 권력, 명성,
그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너희를 모두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것들은 텅 빈 성공이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정말로 변하셨나요? 태준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대호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매일 노력하고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미영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백대호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대호는 미영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이것 좀 봐주겠소? 그것은 금자장학재단의 설립 서류였다. 대호의 재산 절반이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쓰이도록 법적으로 기부되었다. 정말로 하셨군요. 미영이 말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약속했으니까 대호가 단순히 대답했다. 내가 한 모든 약속을 지킬 거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처럼 저녁 식사를 했다. 미영은 어머니의 레시피로 된장찌개를 만들었고 대호는 자신이 직접 쌀을 씻고 밥을 지었다는 사실에 은근히 자랑스러워했다. 식사 중에 수아가 갑자기 물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인가요? 네 사람 모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런 다음 태준이 미소 지었다. 그래 수아,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조금 독특하고 조금 망가졌지만 진짜 가족이야. 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런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지만.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있었지만 희망의 빛도 있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걸을 거예요. 대호는 수아의 작은 손을 잡았다. 내 손녀딸, 네가 어떻게 이렇게 현명해졌니? 수아는 웃었다.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푸른 집에 찾아왔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문을 두드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강미영 씨, 어머니 이금자 여사께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미영은 혼란스러워했다. 유산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20년 전 인천에 부동산을 구입하셨습니다. 집과 큰 땅이 있는 곳이요 모두 완불된 상태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미영이 말했다.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하셨어요. 부동산을 살 돈이 없으셨죠. 변호사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는 매우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수년간 한 푼 한 푼 모으셨죠. 딸이 자기 집을 가지길 바라는 게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태준과 대호는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서울에서 가장 부유했던 두 남자가 청소부로 일하며 가난하게 죽은 여성의 진정한 부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했다. 편지도 남기셨어요.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금자의 정성스러운 글씨체였다. 사랑하는 미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드디어 부동산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뜻이구나. 이 땅은 너와 네 아이들을 생각하며 샀단다.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라며 할 수 있다면 대호를 용서해 주렴. 그는 자기 방식대로 나를 사랑했어. 그리고 태준이를 돌봐주렴. 속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란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잊지 않았구나. 대호가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당신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셨어요. 미영이 말했다. 변호사는 부동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강미영 씨의 것입니다. 미영은 충격 속에서 서류를 살펴보았다. 인천의 한적한 지역에 있는 400평 대지와 오래된 한옥 가옥이었다. 그곳의 현재 시세는 수억 원에 달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을? 미영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태준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건 단순한 저축이 아니에요. 금자 할머니는 부동산 투자의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녀는 이 지역이 나중에 가치가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대호는 금자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작은 액자 속에 담긴 수십 년 전의 젊은 그녀의 모습이었다. 내가 그녀를 과소평가했어. 그가 말했다.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다. 항상 그녀를 단지 요리사로만 생각했지. 하지만 그녀는 나보다 더 현명했어. 수아는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가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미영은 딸을 안아주었다. 할머니는 겸손하셨어.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금자 할머니는 가족의 재결합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 돌아가신 후에도.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인천으로 차를 타고 가서 처음으로 그 부동산을 보았다. 오래된 한옥은 관리가 필요했지만 아름다운 정원과 과수원이 있었다. 뒤편으로는 바다가 보였다. 이곳은 완벽해요. 미영이 속삭였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둘러보며. 대호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금자가 나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꿨구나. 그가 말했다. 내가 골칫거리에 집착하는 동안 그녀는 희망을 심었어. 태주는 넓은 땅을 둘러보았다. 그는 갑자기 영감을 받은 듯했다. 미영 씨, 그가 말했다. 이 땅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미영은 잠시 생각했다. 어머니의 편지에 나온 대로요.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런데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도울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태준의 눈이 반짝였다. 학교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커뮤니티 센터를. 수아가 갑자기 외쳤다. 금자 할머니 학교.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머니가 우리 모두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미영이 속삭였다. 심지어 돌아가신 후에도. 대호는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나는 평생 탐욕을 추구했지만 금자는 사랑을 심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고 있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네 사람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마치 금자가 그들에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가족들은 금자의 부동산을 특별한 곳으로 변모시키기로 결정했다. 바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학교로 만드는 것이었다. 태주는 자신의 사업 능력을 활용해 모든 것을 계획했다. 대호는 학교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부동산을 팔았다. 미영은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했고 수아는 공식 홍보대사가 되어 다른 아이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도록 도왔다. 우리는 단순히 수학과 국어만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태준이 첫 번째 계획 회의에서 말했다. 가족, 용서,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도 가르칠 거예요. 인천의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학교 부지가 마련되었다. 오래된 한옥은 보존하여 행정동으로 사용하고 주변에 현대적인 교실 건물들을 추가하기로 했다. 건설은 1년이 걸렸다. 가족 모두가 함께 일했다. 자재를 나르고 벽을 칠하고 정원을 가꾸는 일까지. 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일하는 법을 배웠다. 놀랍게도 그는 목공일에 재능이 있었다. 만드는 일이 이렇게 보람찰 줄 몰랐어. 그가 직접 만든 책상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미영은 그를 지켜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학교가 완성되었을 때 그들은 금자가 묻힌 묘지에서 간단한 의식을 거행했다. 어머니, 미영이 묘비에 대고 말했다. 어머니의 땅이 이제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흩어진 가족들이 만나는 곳이 될 거예요. 태주는 묘비에 꽃을 놓았다. 금자 할머니, 감사합니다. 미영 씨를 키워주셔서, 아버지를 용서해 주셔서, 제가 스스로도 믿지 않을 때 저를 믿어주셔서. 대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금자야, 내가 네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네 기억을 기리며 우리 가족을 돌보겠다고 약속한다. 수아는 모든 사람의 손을 잡았다. 금자 할머니, 우리가 진짜 기적을 만들 거예요. 그 순간 불어온 강한 바람은 마치 승인의 응답처럼 느껴졌다. 학교 개교일, 많은 지역 주민들이 모였다. 대호는 긴장한 채로 연단에 섰다. 제 이름은 백대호입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과거에 저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특별한 여성, 이금자 덕분에 제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그녀의 이름을 따서 금자 학교라고 부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누구도 이 노인이 한때 서울에서 가장 두려운 기업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다. 미영은 커리큘럼을 소개했다. 우리 학교는 학업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특별한 재능도 발견하고 키워줄 것입니다.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태주는 뒤에 서서 가족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불과 1년 전 그는 권력과 돈으로만 세상을 보았다. 이제 그는 더 중요한 것들을 보고 있었다. 첫 번째 학생들이 입학했을 때 수아는 각 아이를 개인적으로 환영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으로 그녀는 각 아이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감지할 수 있었고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이 아이에게 특별한 음악적 재능이 있어요. 그녀가 태준에게 한 소년을 가리키며 말했다.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을 누르고 싶어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태주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니? 손의 움직임과 근육의 긴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수아가 설명했다. 이건 의학적인 상태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삼촌. 태주는 미소 지었다. 맞아, 수아. 내 능력은 진정한 선물이야. 학교 첫날이 끝나갈 무렵 태주는 자신의 사무실 창문으로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그들 중 많은 아이들이 가난한 가정 출신이었고 그런 아이들에게 이 학교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다. 금자 할머니가 우리에게 심어준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미영이 사무실에 들어왔다. 수아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대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아이들이 둘러앉은 원 가운데서 태주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한 아주 부자인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게 뭐였어요? 한 아이가 물었다. 태주는 미소 지었다. 가족이었어요. 사랑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기적은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2년 후 금자 학교는 서울 전역에서 명성을 얻었다. 수백 명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무료로 공부하고 있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수십 가정이 학교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화해하고 재결합했다는 점이었다. 태주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다. 이사회 일원으로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지만 힘든 날에는 지팡이를 사용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그의 눈에 있었다. 한때 오만함과 차가움으로 가득 찼던 눈이 이제는 따뜻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태준 삼촌, 어린 소년이 그에게 달려왔다. 수학 시험에서 만점 받았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민준이. 태준이 소년을 껴안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이제 15살이 된 수아도 학교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감각이 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상담사가 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직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태준이 어느 날 그녀에게 물었다. 이제는 제가 기적을 만든다는 걸 알아요. 수아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달라요. 저는 사람들이 서로를 찾도록 도와요. 미영은 교육감으로서 도시 전체에서 존경받고 있었다. 72세의 대호는 학교의 관리인이자 정원사로 일하며 아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직원이 되었다. 대호 할아버지, 아이들이 그를 볼 때마다 외쳤다. 거꾸로 자란 나무 이야기 해주세요. 옛날에 거꾸로 사는 가족이 있었단다. 그가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배우기 전까지는 어느 날 학교 운동장에서 수아가 태준에게 달려왔다. 삼촌, 제 특별한 능력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뭐니, 수아야? 제가 사람들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면 왜 할머니의 병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녀가 슬픈 목소리로 물었다. 태준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수아야, 우리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네 할머니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병이 생기셨어. 그리고 어쩌면 그녀는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셨을 거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셨죠. 그래, 바로 그거야. 그리고 그녀는 내게 같은 선물을 주셨어.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 능력을 의사가 되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태주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넌 놀라운 의사가 될 거야. 교실에서 미영은 새로운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 중 많은 아이들이 깨진 가정에서 왔고 학교가 그들의 유일한 안전한 장소였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여기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 모두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대호는 학교 정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다. 젊은 학생들이 그를 도와 씨앗을 심고 있었다. 씨앗이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할아버지? 한 소녀가 물었다. 대호는 미소 지었다. 인내, 사랑, 그리고 용서란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태주는 교무실 창문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5년 전 그는 서울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은행 계좌에 수십억이 없을지 모르지만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었던 것을 가지고 있었다. 진정한 가족. 수아가 그에게 다가왔다. 삼촌, 행복하세요?
태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작은 소녀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생각했다. 한 번의 만남, 단 하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수아야, 나는 이제야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 바깥에서 학교 종이 울렸다. 수업 시간이었다. 수아는 태준에게 환한 미소를 지었다. 삼촌, 우리가 만든 기적을 보세요. 그녀가 운동장에 모여드는 아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맞아.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야.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그랬다. 금자의 사랑이 심어준 씨앗이 이제 수백 명의 아이들과 가족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다. 봄날 오후 태주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국제적인 기업이 모든 금자 학교를 천문학적인 금액에 인수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아무도 거절하지 않을 제안입니다. 기업 대표가 말했다. 여러분은 다시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전히 학교의 작은 지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태주는 푸른 집 부엌 테이블에 가족을 모았다. 5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테이블이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다. 대호 한때 돈에 집착했던 사람이 먼저 대답했다. 학교는 우리 것이 아니야. 금자의 것이고 아이들의 것이고 우리가 도운 가족들의 것이지. 미영도 동의했다. 어머니는 이 땅을 이익을 내기 위해 사신 게 아니에요. 사랑을 만들기 위해 사신 거죠. 수아가 미소 지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부자예요. 가족이라는 부자. 태주는 깊은 평화를 느꼈다. 그럼 결정됐네요. 팔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푸른 집 마당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학교 친구들, 이웃들, 아이들 모두가 함께했다. 태주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대호가 아이들에게 종이 접기를 가르치고 미영이 다른 부모들과 대화하고 수아가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았다. 5년 전 나는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불행했어. 그는 생각했다. 오늘 내 계좌에 수억은 없지만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었던 것을 가지고 있어. 진정한 가족. 봄바람이 마당의 나무들을 흔들었다. 태주는 미소 지었다. 금자의 묘지에서 이 바람을 처음 느꼈던 순간을 기억하며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다.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함께 폭풍을 헤쳐온 가족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갱신의 감각이었다. 수아가 그에게 다가왔다. 삼촌,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물론. 옛날 삶이 그리워요. 태주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수아야, 기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과 우리가 일어나게 하는 기적.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다시 걷게 된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야. 그날 밤 늦게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다. 그들은 5년 동안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생각해보면 미영이 말했다. 우리는 모두 금자 할머니의 손에 이끌린 것 같아요.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항상 나보다 더 현명했지. 내가 제국을 짓는 동안 그녀는 가정을 지었어. 태주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 속에서도 오늘 밤은 별들이 더 밝게 보이는 것 같았다. 내일 또 다른 100명의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올 거예요. 그가 말했다. 그들 각자가 자신만의 이야기와 상처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수아는 하품을 하며 말했다. 그게 바로 기적이죠. 그렇죠? 태주는 미소 지었다. 그래 수아, 그게 바로 기적이야. 미영은 조용히 물었다. 모든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그날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태주는 웃었다. 전혀. 나는 그저 내 다리가 나아지길 바랐어. 그런데 내 마음이 나아졌지. 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금자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을까? 네. 수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은 단순한 가족 이상이었다. 그들은 파란 집에서 시작된 여정의 증인이었다. 미영이 마침내 말했다. 자, 모두 잘 시간이에요. 내일은 바쁜 날이 될 테니까. 태준이 침실로 향하기 전에 그는 잠시 멈춰서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금자학교 개교일에 찍은 사진이었다. 네 사람 모두 미소 짓고 있었다. 태준, 미영, 대호, 그리고 수아. 금자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가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이 심은 씨앗은 이제 꽃을 피우고 있어요. 한때 교만과 두려움으로 갈라졌던 백가족은 이제 완전했다. 그들이 다시 부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
그리고 서로에게 취약해질 용기를 통해 매일 가족이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람이 획득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였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태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진정한 기적은 내가 걷게 된 것이 아니었어. 내가 멈추고 돌아보고 가족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지.